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한민국의 선동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혼란을 부추기는 선동 세력이 있다고 하고 소금 사재기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하고 또 지각 논란 일부 선동 세력의 격가지 비판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선동 세력의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오염수 괴담에 소금 사재기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뭐 소금 사재기, 그래서 이제 소금 가격 폭등, 이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매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까지 하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지금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먹히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오늘 보도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이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에 지난 19일에 가까운 참모하고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에 대해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 정치 사업적 목적을 갖고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인식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자꾸 얘기하게 되는 이 단어이긴 한데,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에도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가 있을 때 촛불의 배후 세력을 운운하는 정권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적어도 대통령이 소금 사재기가 있다는 건 인정한 겁니까? 지난주까지는 정부에서 사재기 없다 그랬어요. 가격은 올랐지만 사재기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브리핑 자리에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 이 개인 물량, 그러니까 개인이 사들이는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는데 그게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한 7, 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이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소금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부정하려다 보니까 소금 사재기도 없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일조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소금 수급이 잘 안 돼서 공급이 잘 안 돼서 때문이라고 그러죠. 공급이 잘 안 돼서 일부 가격은 올랐지만 사재기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분명히.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나면서 염전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다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금 캐는 사람이 부족해서. 자, 어쨌든 사재기는 대통령도 인정하셨어요. 뒤에 네. 선동 세력이 있는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날 브리핑하는 날, 1일 브리핑 소금 사재기 없다고 브리핑하는 날 제가 현장 취재 갔었어요. 네. 그 생협 같은데 전부 없었어요. 품절. 예, 품절 아니라 당분간 판매 중지합니다라는 이 포스트, 이게 뭐 팻말 같은 게 붙어 있었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올라오지 않는다고, 소금이 생산지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트에도 작은 것들은 있었는데 대용량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현실을 보고 와서 리포트한 기자는 선동 세력인가요? 아니, 사재기는 있다를 이제 오늘은 대통령이 인정을 한 거고, 오늘 나온 말씀에 따르면 현상에 대한 이제 원인 진단이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동 세력, 정치적 사업적 목적으로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금을 사기 위해 몰리는 거를 두고 배후 세력을 짚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최근 들어서 일종의 이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온라인 제품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소금의 전체 매출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89.6%,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천일염 매출은 무려 165.7%가 증가를 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쓱닷컴, ssg.com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6배 수요가 이제 폭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천일염 주요 산지인 뭐 전라남도 신안 지역 같은 경우는 도매 가격만 해도 2배 이상 올랐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0kg 소금 한 포대 소매 가격이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라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배후 세력을 논할 때가 아니고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주 브리핑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매를 통해서 정부가 이제 가격 조정을 하는 등의 본격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제가 그날 검색했을 때 그 쿠팡에서는 12만 8천 원 상당의 천일염이 있었어요. 5kg짜리가. 네. 그래서 12만 제가 8천원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진 촬영을 해놨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지 소금이 깜짝 놀라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대기업들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중간 유통업자들이 요때 돈 좀 벌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100% 정부가 단속해서 적발해서 당연히 엄정 그래야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은 방류한다 그러지. 우리 정부에서는 과학적으로 일본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IAEA가 주장하는 것들을 뭐 검증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시찰하고 와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아이들 매일 이렇게 밥하고 이런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일단 좀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 둘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직접 주문해가지고 사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민심을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꾸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핵폐수라고 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뭐 굉장히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논문도 많고 그런 거 다 찾아보고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이러면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을 정말 모르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알프스 잠시만요. 여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내놓고 있어요. 알프스 1차 처리하고 나서 뭐 10,000배가 넘는 세슘 등 이런 게 나왔다. 삼중수 등이 나왔다. 그랬더니 2번, 3번 걸르면 된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브리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프스가 고장 났으면 어떡하냐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다고. 정확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일단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문제가 그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걸 확인하려면 고장은 얼마나 자주 나는지 핵심 부품 관련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혹은 뭐 원자력 안전 기술원, 킨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객관적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1일 브리핑을 할 때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정부는 현지 시찰단이 파악한 자료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알프스 설비의 부식, 전처리 설비 필터 문제, 배기 필터 문제 등 총 8건의 알프스 설비의 고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은 좀 다릅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확보한 보고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도쿄전력이 제출한 8건의 고장 이외에도 최소 4건 이상의 추가 고장이 더 발견됐다. 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그러니까 정부가 파악했던 고장 외에도 추가 고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뭐라고 했냐면 당시 16일에 브리핑 속기록을 봤더니 8건 사례들을 세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라고 차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 원인이 같을 경우에는 건건이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고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사례로 묶어서 이게 8건이다.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4건도 이 중에 포함되는 비슷한 사례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만약에 도쿄전력이 누락시키거나 혹은 도쿄전력 쪽에서 우리 쪽에 알려주지 않는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뭐 도쿄전력에 따르면 혹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런 식의 브리핑 한계를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들, 1일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들 등등등 묶어가지고요. 내일 서균열 교수,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서 교수가 얘기했던 게 딱 2가지가 여기도 딱 걸리는데요. 다핵종 제거 설비
다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는 세상에 없다. 다핵종 저감 설비라고 하는 게 맞다. 이 말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도쿄 전력에. 다핵종 저감 설비라고 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전체 62개 핵종에 대해서 전체가 걸러졌는지 반감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확인이 좀 불가능하다. 필요하는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은데 네. 정부가 지금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괴담, 그 다음에 선동 세력. 선동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군가 배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봤던 장면이에요. 광우병 그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런 괴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지난 올해 5월에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 광우병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네, 광우병 걸린 소가 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 그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30개월령 이하의 안전한 미국소를 수입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고 이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력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이 방류를 늦추라고 요구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것을 정부가 알아서 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소균열 그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알프스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힘들다. 왜냐하면 거기는 방사성 물질이 알프스 그 내부에는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거기 오니 슬러지 이런 그럼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집에 있는 이렇게 정수기 필터도 그때그때 가는데 알프스는 그것 자체가 쉽지 않는 설비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당장 그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내일 하여튼간에 서균열 박사님 모시고 최근 일일 브리핑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문, 질문들 한번 따박따박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6일에 이제 총체적인 그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오늘 일단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우선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위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그리고 이제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립학원들의 이제 부조리를 2주간 집중 신고하고 이제 단속하는 기간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무슨 불법 총포 도검류 자진 신고 기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그 신고 기간을 2주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이제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를 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원론적인 수능 출제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까 학교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걷어달라 이런 당부를 하면서 학부모님들 안심하시라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가장 좀 걸렸던 대목이 원론적인 출제 방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론적인 출제 방향은 기존에도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교육부 지침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잡혀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교육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지난해 9월에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위에서 이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기보다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 내지는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밝힌 내용이고요.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수능을 시행할 때 교육과정 범위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면 출제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당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애초에 수능 시험 출제를 준비할 때 교육과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이나 관리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그런 표현을 안 해도 된다. 교육부의 방침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나 교육부 장관이 오늘 또 얘기하는 것과 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굳이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또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권 카르텔, 교육당국과 사교육기관 간의 이권 카르텔 하면서 구체적 표적은 일타 강사가 됐습니다.
일타 강사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이 대통령이 이제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한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여권에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각 이 일타 강사들의 거의 이제 사생활을 캐는 수준으로 보도를 좀 많이 내놓고 있고, 시계 뭐 찾는지, 뭐 차가 뭔지, 집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보도하시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을 털어서 이제 보도하는 수준이던데, 여기에 이제 오늘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 숟가락 보탰습니다. SBS 라디오의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 교육시장의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시장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자 사회 악이다. 이런 논리라면 매점매석하는 행위도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소위 이제 유명 일타 강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 초과 이익은 곧 범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 되실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일단 대치동 학원가를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5시 대치동 학원가, 대치동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학원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금액이 그렇게 뭐 어느 학원은 많이 받고 어느 학원은 어느 강사는 많이 받고 어느 뭐 강사는 조금 받고 이렇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대충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위 유명한 일타 강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강의는 좋다. 그럼 애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금액이 뭐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초과 이익을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초과 이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누군가의 노동력을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규율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동 대가를 무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걸 좀 묻고 싶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면 이것은 기업이면은 법인세로, 개인이면은 소득세로, 종소세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재개발 지역에 초과이익 환수제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런 노동자들, 교육 서비스 노동자라고 지칭을 하셨던데, 그럼 이런 노동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엄벌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좀 탈세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흡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과외금지가 생각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 정부가.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발언을 결국은 일타 강사들이 다 뒤집어 쓰고 책임지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일타 강사들을 악마화하고 이런 게 맞나요? 저도 오늘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소위 이제 일타 강사 출신의 이제 학자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런 이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이라는 거는 우리 교육 그 문제의 실패의 결과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얘기였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으니 이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입시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지적을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네. 특히 이제 정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일타 강사들은 학원 수강료를 아주 비싸게 받아서 그걸로 이제 초과 이익을 거두는 형태로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소득을 거두게 된 핵심에는 온라인 강의라는 특수한 형태의 그렇습니다. 시장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적게 이윤을 남기더라도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모의고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소위 이제 각자의 연구소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 시장하고 문제지. 연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팽창이 결국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시 시스템의 실패의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이 학원 시장에서 소위 극한 경쟁 속에서 승자로 이제 삼아왔던 사람들이 우익 정당에서 이제 비판할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원흉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결국은 공교육 실패가 만든 거예요. 그럼 공교육 실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왜 일반 평범한 강사들한테 돌리냐? 저는 우리가 너무 사교육 황당한 것 옹호하려고 같아요.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사교육도 정상화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고3 인터넷 댓글 뼈 때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발언 덕분에 저희 수험생은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킬러 문제의 출제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수학, 과학 영역에서 킬러 없이 변별력을 가리려고 한다면 기존의 비킬러, 준킬러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계산 과정이 훨씬 더럽고 복잡해질 건데 이런 변화는 오히려 기존의 킬러 문제보다 수능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왔다면서 평가원장 자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육모 진짜 쉬웠습니다. 당장 작년 육모랑만 비교해봐도 1등급 컷은 올해가 10점 정도 더 높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변화를 할 거면 유예 기간을 두고 해야 할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 구모랑 수능부터 적용을 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능 대비하려고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저희는 뭐가 됩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대통령식이나 돼서 그러고 있으면 사회에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네. 굉장히 똑똑한 수험생이네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또 한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모든 혼란상, 특히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을 둘러싼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의 일부 학군의 이 수능 점수를 많이 높여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만 한정된 이슈, 그 학부모들한테나 관심 있는 이슈지 실제 소위 지방 학생들이나 25등에서 한 5등 사이쯤 되는 중간쯤의 학생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를 매우 복잡하게 떠들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입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게 학력 차별,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 이 문제가 오래된 난제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걸 원인이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회사가 갈리고 그에 따라서 임금 차별이 생기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뉘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정규 교육을 대학을 졸업하면 임금 차별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런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입시제도 손을 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회적 대안 없이 백날 얘기해봐야 이 서열화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원하지 않아요.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원합니다. 예. 자, 조수진 의원 정치장법 위반 소지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차료와 관련해 가지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021년 초부터 이제 서울시 양천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해 이제 3월쯤에 양천구에 있는 목동 센트럴 프루지오라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싼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냈습니다. 근데 입지도 워낙 좋고 주변 임대료들도 이제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세로 보면 한 반값 이하다라는 이제 의혹이 뭐 한 제기가 100만 원 됩니다. 남짓 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억 보증금에 10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월세 환산으로 할 때는 원래 이렇게 보증금을 비싸게 안 받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봤을 때 주변의 다른 시세에 비해서는 최소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싸게 받았다.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100만 얘기 원 좀 냈는데 뭐 150에서 200을 덜 받았다면 반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짚어봤더니 조 의원이 지금 임차한 그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 그 업체의 대표가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좀 부동산 개발업자고 동시에 구의원을 지낸 지역 정치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 조 의원한테 좀 싸게 일부러 내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오는 거고요.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사무실 임대를 해줬다면 일종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일종의 뇌물성으로 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의견이 아니고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만약 시가보다 싸게 줬다라고 하면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주는 것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단속을 한다면 대물로, 즉 물건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공짜로 차를 빌려줬어. 이것도 그럼 대물로 빌려주는 거나 대물로 돈을 주는 것을 무한정 허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건을 하나 주든 뭐 차를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빌려주든 이런 거 전부 다 그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환가해서 이만큼 대가를 받았습니다.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습니다 하고 신고해야 돼요. 만약 이거를 절반 가격으로 쓰면서 이 절반 가격만큼 정치자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정치자금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조 의원 측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상황 때 얻었기 때문에 주변에 뭐 공실도 있고 이럴 때라 상대적으로 좀 싼 월세가 책정된 거다 이런 해명을 했고, 임대를 해준 그 업체 대표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별다르게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싸게 해줬다 이런 취지로 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공실이지 싸게 주는 동네는 아니다, 싸게 주는 건물은 아니다라는 이제 부동산 업자들의 이제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고 하던데요. 저는 총선 시계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러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경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뛰는 다른 분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지역구 같은 데는 서로 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올 것이고 조수진 최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조강특위에서는 뭐 몇 군데를 비워뒀네요. 그렇습니다. 조강특위 결과 지역구 몇 군데를 비워놨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영도구, 태영호 의원의 서울 강남갑, 하영재 의원의 경남 사천남의 하동입니다. 탈당을 했거나 혹은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구인데 이것도 결국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있어서 상당한 좀 쟁점이 될 거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황보승이, 김연아, 조수진 등등 이 정치자금법 관련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뛰는 지역들은 다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예,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